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오늘 시민아카데미는 목포 시립도서관에서 함께 할 텐데요. 이곳 목포 시립도서관은 올해 초 리모델링을 모두 마치고 재개관을 했습니다. 이곳은 이제 시민들에게 단순히 책을 읽는 도서관의 의미를 넘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곳 목포 시립도서관에서 목포 시민들의 교양 지식 함양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 목포 시민아카데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인구 소멸 문제, 수년 전부터 우리가 당면한 시사점이었는데요. 때문에 이제는 지방 인구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구 문제, 지역의 미래,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와 맞닿아 있는 만큼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목포 MBC 시민아카데미, 오늘은 인구 변화와 미래 대응이라는 주제로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전영수 교수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현재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사회혁신융합전공 주임 교수로 활동하고 계신 전영수 교수와 함께 인구 변화의 현실과 본질, 지역 소멸을 이겨낼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목포 MBC 시민아카데미는 목포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라이브 중계되고 있는데요.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 하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강의가 모두 끝난 후에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의 전영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인구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지점, 그리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기회의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인구 변화, 정확하게 인구 구조의 변화죠. 인구 구조의 변화는 시대 흐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 흐름의 결과가 많은 분들에게 불행이나 좌절을 안겨줄 수 있는 변화라면 그것을 우리는 슬기롭게 극복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얘기들은요, 크게 세 가지 이슈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변화, 즉 인구 구조의 내면적인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원인, 그리고 파장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돌파해냈던 선행의 어떤 경험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목포 같은 기초지자체가 과연 선택해야 될 활로들은 어떤 카드들이 있는지도 한번 모색을 해볼 생각이고요. 마지막에 이를 통해 가지고 미래에 밝고 맑은 건전한 지속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구는 변합니다. 늘 변해왔고요. 한시도 멈춰져 있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상일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현상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구 구조가 변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바뀌었거나 혹은 과거보다 조금이라도 불편한 지점이 있다 한다면 그 원인을 거슬러 찾아 들어가면 아마도 그 근본적인 어떤 원료에는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큰 시대 흐름이 아마 또아리를 틀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 변화도요, 굉장히 큰 얘기라 가지고 어디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될지는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얼추 인구 구조의 변화를 나아왔던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큰 흐름들을 잡아보면 아마 세 가지 정도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전체적인 어떤 고학력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배운다.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많이 배운다라는 것은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들이 굉장히 엄격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본인이 갖추고 있는 가용한 자원들을 최대한 고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특히나 여성 인구 같은 경우에는 출산이라는 카드, 그 다음에 본인의 직업이라는 카드, 이 두 개를 두고 엄밀하게 비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과거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는 사실은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여성들의 선택지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에 고학력화가 진행이 되고 특히나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뀌면서 여성들의 어떤 판단 기준이라든가 본인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고려 지점들이 굉장히 커졌다는 것이죠. 이 결과 사실은 인구학에서도
고학력화, 전체적인 고학력화는 인구 감소를 낳는다, 즉 출산을 저해한다라는 게 고전적인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고학력화와 또 맞물리는 게 바로 성장 구조의 변화입니다. 고성장일 때는요, 우리 외벌이로 4인 가족을 충분히 예전에는 꾸려냈었죠. 그리고도 이제 본인들의 노후 준비까지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사실상 전원 참가형의 경제 사회 구조가 된 것 같아요. 맞벌이로 소위 이제 가족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자녀 한두 명을 좀 충분하게 키워내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했죠.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의 성장의 압력들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바뀌면서 한정된 자원을 여러 명이 나눠 가져야 되는 이제 무한의 쟁탈전이 벌어졌다. 이 속에서 부양가족을 크게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수가 되겠죠. 따라서 가족을 결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성뿐만이 아니라 후속을 생산하는 자녀로의 어떤 2차 가족 분화까지도 총체적으로 굉장히 신중해지는 입장들을 보이게 됩니다. 정리하면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바뀌면서 출산이 줄어들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시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인구 구조의 변화를 굉장히 강력하게 추동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은데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세대 차이라고 얘기하죠.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요즘 학생들은 그 선배 후배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학번 차이가 한 세대 학번 차이만 나도요. 서로가 서로를 님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물어보면 한 2, 3년만 지나도 서로 통하지 않는 이 뭔가 연결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30년을 기본으로 하는 세대 간의 어떤 인식 차이라는 것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젊은 친구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면서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50대, 60대의 부모님 세대가 20대, 30대의 자녀 세대와 같은 한국말을 쓰더라도 언어와 문법이 다르죠. 저만 하더라도 집에 2명의 뭐 흔히 농담 삼아서 저는 채권자라고 표현합니다만 무한 채권자가 2명이 있습니다만 이 채권자들하고 저하고 말이 안 통해요. 안 통하는 이유가 그들이 생각하는 이 단어의 의미와 제가 생각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다른 거거든요. 하물며 그들에게 부모가 살아왔던 표준적인 경로를 얘기한다. 즉 공부 열심히 해. 그래서 좋은 대학 가. 좋은 대학 가면 좋은 회사 들어갈 거야. 좋은 회사 들어가면 네 인생은 굉장히 펼 것이야. 즉 입신양명과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고전적인 어떤 성공 모델들을 얘기를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이제 너무나 잘 알거든요. 체감적으로. 좋은 대학을 가더라도 좋은 회사를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로 저성장의 압력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런 어떤 그 취업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묶이면서 미래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감내해왔던 선배 세대의 자연스러운 논리가 이 친구들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는 것이죠. 이런 세대들에게 선배로서 혹은 기성세대로서 가족을 결성하세요. 출산하세요. 그러면 아마 해피해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결이 맞지 않는 추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세 가지 요소가 맞물려가지고 바로 별종 인류라고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후속 인구들이 양적으로도 적어졌고요. 앞으로 아마 더 적어질 것 같고요. 질적으로도 사고 체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시대의 변화가 인구 구조의 어떤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합니다. 자, 문제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내 삶과 어떤 영향이 있는데라는 것이죠. 체감되지 않으면 시대에 아무리 중요한 의제 아젠다라고 하더라도 뭐 그건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이렇게 조금 멀리한다고 할까요? 경원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하나만 한꺼풀만 더 이렇게 뒤집어서 들어가면요. 인구 구조의 변화야말로 자기 삶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커버리지가 굉장히 방대한 변화의 트렌드의 원점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구는요, 분수로 이해할 때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분수가 가장 안정적인 거는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은 거죠. 이 진분수 형태입니다. 이거는 무너질 리가 없죠. 대한민국의 사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굴러왔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한국 사회를 통제하는 그리고 관리하는 기본적인 법률 제도 체제가 기본적으로 세대 부조를 전제로 한 행정이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대 부조라는 게 바로 분모인 현역 세대가 끊임없이 공급되고 확산이 되면서 분자인 소위 부양해야 될 인구들을 끊임없이 부조의 형태로 상생의 형태로 공급하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마치
우리 릴레이 경기에서 바통을 주고받는 구조처럼 이렇게 세대 부조 혹은 상생적인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잘 굴러왔는데 문제는 이게 역전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진분수가 가분수가 되면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바로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고꾸라진다는 것을 어렵게 얘기하면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한국 사회의 인구 지도는요, 역삼각형으로 완전히 재편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한 세대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까지 아주 매몰찬 현실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양적 변화이고요. 양적 변화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질적 변화입니다. 숫자도 줄어들었는데 사고 체계도 달라졌어요. 따라서 이들이 과연 세대 부조형의 기존 체제에 순응할 것인가, 종속될 것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삶과 지금까지의 경로는 이격될 수밖에 없고 이격된다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구는요, 크게 두 가지로 바뀝니다. 자연 증감, 즉 출생자에서 사망자를 뺀 숫자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또 하나는 사회 전출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사회 이동입니다. 이동은 전출과 전입을 평균치 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특히나 도농 간의 사회 이동이 급심해지면서 전체적인 인구 구조의 역피라미드 현상을 한층 더 가속화시킵니다. 왜?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 인구가 흐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자연스러운 현상들로 귀결되는 도시 부분의 출산율은 역시 고밀도 공간에서는 출산율이 낮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도시 공간의 출산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서는 출산율을 그나마 평균치 이상을 유지해 줬는데 이 친구들이 동시에 도시 권역으로 사회 이동을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그대로 나아줄 사람이 아니라 훨씬 더 줄어든 상황으로 나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결과가 사실은 자연 증감의 폭을 훨씬 더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인구이동이라는 게 왜 내 삶에서 내가 챙겨야 되는 건데? 라는 거예요. 아마 연결 힌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구는요, 당장 작년이죠. 2020년 대학 입시에서 소위 대학 입시의 정원과 수능을 봤던 친구들 간의 인구 구조의 비교를 해보시면 나옵니다. 벚꽃 엔딩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노래가 아니고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의 문을 닫을 것이야 라는 것인데 지금 현행상, 지금 구조상으로는 사실은 전체 수능 인구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전입시대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경쟁을 뚫어야 좋은 대학 갈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양적으로만 매칭시킨다면 49만의 입시 정원, 그 다음에 49만을 밑도는 대학 입시생들. 그래서 원한다면 사실은 전입 다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자, 문제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라는 게 사실은 기업만큼 굉장히 중요한 산업 연관적인 효과성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동력이거든요. 이게 유지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해당 동네, 해당 지자체는 생산 혹은 소비 혹은 선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의 원천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위쪽으로 올려져 오고 있다는 것이고 굳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지금 지방 권역의 대학들은 대학발, 지방 소멸이라고 할까요? 위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구체적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나마 서울 수도권은 조금 버티고 있습니다만 아마 10년? 10년도 아마 굉장히 긴 시간일 것 같고요. 10년 안쪽으로 아마 서울 수도권도 입시 정원과 관련되어 있는 아마 인구 구조의 변화가 만들어낸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육은, 입시는 그래도 19살, 20살에 시작되는 것이죠. 그 중에 절반은 남성이고요. 이분들은 또 2년 있으면 군대를 가야 됩니다. 국방이죠. 자, 올해부터는 기본적으로 학력을 이유로 현역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지원하거나 해도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수가 있었죠. 저만 하더라도 한 30여 년 전에 군대를 들어갈 때 저 군대 갈게요 라고 신청을 하고 한 학기를 그냥 놀려버렸어요. 워낙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순서대로 기다리다가 이제 데리고 가는 상황. 그래서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가 휴학하고 제대하고 들어가는 시점을 놓치지 않고 딱딱 들어갔던 경우가 굉장히 드물게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한 학기를 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누구를
데리고 올까라고 하는 전체적인 이 국방 인력들을 공급받는 체계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로봇으로 대체하자거나 혹은 모병제를 부용제로 바꾸자거나 하는 이런 이제 국방 개혁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만 이 문제도 이제 아마 내년, 아마 내후년 정도 되면 굉장히 본격적인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또 2, 3년 지나면 대학을 졸업하시게 될 것이고요. 취업을 하게 될 거예요. 취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겠죠. 우리 기초적인 어떤 세금도 지금 굉장히 앞으로 증세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대 부조형 구조는 분모가 탄탄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내가지고 위에 분자를 지금까지 버텨냈다면 이제는 역삼각형이 됐기 때문에 즉 숫자도 줄어들었는데 위에 사람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직접세만 얘기 드린 거고요. 5가지 사회보장까지 얘기한다면 준조세까지 얹었을 때 굉장히 많은 가뜩이나 이제 월급은 적어질 텐데 이 적어진 것 속에서 원천적으로 징수되는 아마 복지 비용이죠. 복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보다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시장은 이미 재편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인구의 공급이 줄었다. 예, 소비가 줄었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소비가 줄었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는 팔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얘기 하나 더 보태면 마인드, 질적으로도 가치가 이미 전환됐기 때문에 예전의 방식으로는 먹혀들지 않는다는 게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 기업 파트에서는 그렇다면 후속 세대에게 어떤 지점을 소구해야 될 것인가, 설득해야 될 것인가 와 관련돼서 새로운 이제 아이디어를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돈만 잘 벌고 이익만 잘 내면 좋은 기업이라는 이미지는 더 이상 지속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유엔에서 얘기하는 SDGs라고 표현하죠. 지속 가능 개발 목표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ESG라는 단어를 통틀어서 얘기를 합니다만 주주중시형의 경영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소위 근로자들, 경영자들, 투자자들, 협력사들, 혹은 지역사회, 혹은 행정, 혹은 학생들 이 모든 사람들의 이 다중의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기업입니다라는 방식으로 설득하지 않으면 본인들의 지속 가능성을 더 이상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상황까지도 직면했다는 것이죠. 기업은 워낙 이런 변화에 대해서 빠르기 때문에 스스로 변화했던 포인트가 바로 최근에 ESG 열풍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도 마찬가지죠. 자, 사람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생산 가능 인구도 줄면서 뭔가에 이제 투입돼야 될 자원이 전체적으로 줄었다라는 게 아마 생산 현장에서의 고민일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로봇 같은 것들이죠. 로봇은 뭐 전기만 끄면 24시간 다 돌아가니까 이런 맥락에서 로봇이라든가 혹은 로봇이 안 돼? 그러면 해외에서 노동력을 수입하지 뭐 하는 방식으로 이민 정책 같은 것들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근원적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와 관련돼 있는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은 됩니다만 그렇다고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수단은 될 수가 없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래프상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가족을 결성하고 후속을 생산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경로였고요. 하지만 가족 결성, 즉 결혼이라는 카드, 출산이라는 카드는 사실상 20, 30대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고요. 만약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 가용 가능한 자원으로만 선택한다면 이 선택은 하지 않아야 될 선택이에요. 굉장히 하이리스키한 고위험의 선택입니다. 자기 혼자도 먹기 힘든 상황에서 옆에 배우자를 두고요. 배우자를 뒀는데 또 후속까지 두면서 부양 인구를 늘린다? 이거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간이라면 이런 선택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이런 구조 때문에 가능했었어요. 즉 10년 후에 나의 모습, 20년 후에 나의 모습이 선배 세대의 전체를 통해 가지고 뚜렷한 확실한 신호와 증거로 뒷받침이 돼줬다라는 것이죠. 즉 부모 말 잘 들으면 적어도 성공한다라는 그런 가설들이 먹혀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록 내 지금 가진 거 없으나 10년 후에는 이 전세가 자가가 될 것이고 20년 후에는 충분히 내 돈을 가지고 은퇴를 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고성장 모델들이 기능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걸 믿고 저도 그렇게 결혼했고요. 대부분의 아마 기성세대가 다 결혼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처음부터 이게 끊겼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 선택을 하라, 결혼을 하라, 출산을 하라. 이건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카드가 될 수밖에 없고 더 배웠고 더 많이 생각하는 후속 세대들은 그래서 본인이 가장 잘 살아내는 방식으로서 바로 결혼의 포기, 출산의 원천적인 저항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벚꽃 엔딩입니다. 정리하면요. 작년에 시험 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2002년생입니다. 2002년생은 한국에서 인구가 40만 대로 떨어진 첫 번째 연도예요. 자, 그 얘기는 2002년도에 이미 20년 후에 대학 입시를 볼 친구들의 숫자는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동안 대학은 그러면 입시 정원 조정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잘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끊임없는 개혁을 했었더랬죠. 해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차일피일 미뤘어요. 왜?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한국처럼 이 교육열이 뜨거운 시장에서는 이것은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루게 되고 지체하게 됐죠. 그 결과가 작년에 나왔던 복권 엔딩이고요. 올해 아마 이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군 개혁과 관련돼 있는 특히 남성의 문제죠. 이 남성들의 국방 인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벌충할 것이냐 이 이슈이고요. 세 번째가 바로 건강보험 재정, 특히나 5대 사회보장과 관련돼 있는 고부담 저급여 방식으로의 전환들이 목격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림인데요.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경로가 한국만이 겪은 일인가, 겪어야 될 일인가라는 거예요. 한국은 인구 구조의 최근의 변화와 관련돼 있는 규모와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라는 것은 지금 확인된 통계입니다. 그런데 한국보다 앞서서 이런 경로를 걸었던 국가들이 여럿 있어요.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고령화율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이제 한 16% 조금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9%인 나라도 있어요. 바로 일본입니다. 이태리, 이들 나라도 22, 3% 가까이 돼요. 즉, 전체 인원, 인구 10명 중에서 3명 정도가 65세 이상인 사회가 이미 한국보다 일찌감치 다른 나라에서는 존재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나라들은 이런 문제가 처음 닥쳤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와 관련되어 있는 확인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즉, 네모난 이런 표현들입니다. 한국보다 앞서서 고성장의 모델이 끝났고요. 감축사회로 접어들었고요. 인구의 감소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신호가 나왔던 서구 선진국의 공통의 위기들이 바로 이 네모난 글자들입니다. 성장들은 약화되는 거고요.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정치력은 부재가 되는 것이고 대표적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좌우파가 굉장히 자주 정권들을 교체하게 되는 것이죠. 예, 복지의 구조, 아까 얘기한 세대 부조 구조가 유지되지 않다 보니까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갈등들이 커지게 되는 거고요. 후속 세대들, 예, 더 잘하는 것이죠. 미래의 아픔들은 이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이 행복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열중하는 형태를 보이게 되는 거고요. 재정은 당연히 분모가 줄어들게 되니까 악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그 속에서 우선의 그 악화 지점은 바로 도시보다는 농촌 지점, 바로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연금 묻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건 선진국도 다 겪은 상황이고요. 나름의 방식대로 또 조금씩 극복도 해왔습니다. 자, 문제는 한국도 그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한국은 이 상황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밑에 제가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적었습니다만 이런 과정들입니다. 부동산의 문제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교육의 혼란 같은 것들도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와중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구는 사실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자리라는 것은 내수하고 직결됩니다. 내수 산업이 좋아야 일자리가 커지겠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10위 경제권, 즉 5천만 인구의 GDP 1인당 3만 불을 육박하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이 돈벌이의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경직적이에요. 즉 올해 2021년 한국의 성장률이 지금 세계기관에서는 4%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도의 수준에서요. 4%는 엄청난 고성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4%의 성장 인정하시나요? 체감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 그게 대해서 체감하시는 거의 없어요. 왜? 이 4%는 우리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어쩌면 GDP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수출 대기업의 주력 산업 위주로만 그 수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벌어왔으니까 평균적으로 4%가 됐겠죠. 굉장히 고마운 일이긴 합니다만 여기에서부터 발생한 베니핏이 수익이 밑으로 쭉쭉쭉쭉 떨어지면서 한국 사회 전체의 모세혈광으로 퍼져야 되겠죠. 이런 낙수 효과라고 하는데 낙수 효과가 정지된 상태가 스톱된 상태에서는 한쪽에서 아무리 4% 5% 성장을 하더라도 내 주머니에 있는 월급이 4% 5% 늘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역진적인 구조, 즉 수출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내수 중심으로 바꿔야 되는데 심지어 제조업의 기여도만 하더라도 한국은 30%가 넘습니다. 우리 제조업 선진국, 제조업 대국 하면 이제 중국을 떠올리죠. 지구를 먹여 살린다고 하는 이제 중국 제조업인데 중국 제조업도요 GDP 중에서 제조업 비중은 20%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30%예요. 선진국에서 이렇게 큰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균형을 깬 산업 구조, GDP에 기여를 하는 산업의 어떤 그 역진적인 포트폴리오를 서둘러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실은 일자리에 대한 가능성이 보이고 일자리에 대한 가능성이 보여야 후속 세대가 소위 출산이라는 카드를 선택하는 하나의 중요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탈출의 대안도 있습니다. 국민적 에너지, 예, 한국만큼 국민적 에너지가 강력한 나라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서구 선진국에서는요, 한 10,000명만 단일 광장에 모이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한국은 한 10만, 20만 모여도 끄떡도 하지 않죠. 심지어는
우리 그 광장 정치가 정권을 바꿀 정도로까지 굉장히 그 관심 많고 역동적인 또 참여적인 어떤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드문 것 같아요. 이런 국민적 에너지를 이런 위기를 돌파하는 중요한 어떤 그 추동점으로 삼는다면 이 위기도 사실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도 사실은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헌법까지 바꿔가지고 이제 권력 분산을 하자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 얘기는 뭐냐면 의사결정이 굉장히 명쾌하고 단순간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자고 했을 때 온 국가 자원을 모아가지고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의사결정을 위해서 차일피일 시간을 보내거나 낭비해야 될 자원들을 줄이는 대신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 정책을 만드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고요.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잽을 날리는 개혁 가지고는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부처 중심의 잽이 아니고요. 어퍼컷처럼 전체가 이해관계자 전체가 모여가지고 동시다발로 하나의 개혁들을 같이 만들어내는 과정을 해야 되지 세금은 세금대로, 복지는 복지대로, 고용은 고용대로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 가는 방식으로의 개혁은 이 시대 변화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구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출산율, 두 번째가 출산율의 결과 나오는 출산아 수, 세 번째가 바로 혼인수입니다. 앞에 있는 숫자가요. 대한민국이 전성기 시절에 찍었던 숫자고요. 바로 뒤에 있는 게 안타깝게도 2020년 통계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빨간 숫자가 2021년 올해 숫자입니다. 자, 문제는 출산율이 6.5명 찍었던 시점이 1955년부터 1960년, 한국의 통계가 존재하는 55년부터 60년 5년 구간의 평균치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도 사실은 솔직히 후배 세대들인데요. 55년, 60년생 같은 경우에는요, 6.5명인데 그 이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10남매도 굉장히 흔했거든요. 한 집에서 10남매, 11남매, 12남매도 흔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출산율이 10명, 11명, 12명도 불과 2세대 전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작년에 0.84까지 떨어졌어요. 참고로 출산율이 2.1명 이하를 깨면 인구 유지선이라고 표현합니다. 2.1명이. 1.3명이 인구 위기선이라고 표현하는데 한국은 1983년에 2.1명을 깼어요. 2.1명은 인구 유지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얘기는 1983년에 대한민국 인구는 앞으로 줄어들어요 라는 신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절에 우리의 인구 정책은 뭐였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출산 더 합시다라고 정책이 바뀐 게 2002년부터 바뀝니다. 무려 20년을 엉뚱한 정책을 펼쳤어요. 이 엉뚱한 정책이 사실은 정책을 안 폈더라면 오히려 이 속도를 줄어드는 속도를 좀 낮출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정책을 현실과는 무관한 정반대의 정책을 폈기 때문에 2002년까지 굉장히 드라마틱한 출산율의 감소를 낳았고요. 특히나 1.3명 바로 인구 위기선이라는 표현하는 1.3명은요 2001년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지금까지 1.3명 이하로 이상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0.84까지, 올해는 0.75까지 떨어지고요. 이 추세라면 2022년은 0.65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6, 0.7 얘기하니까 감이 안 오시죠? 이거는 정상 국가에서는 단 한 번도 기록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유엔에 등재된 200여 개 국가 중에서요. 도시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1명 이하를 깼던 적이 있었어요. 바로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1, 2년 정도 1명 이하를 깬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난리 난 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한국은 1명 이하를 깬 게 2021년 현재 4년째입니다. 그리고 매년 0.7씩, 0.07씩 더 떨어지고 있어요. 누구도 위기감을 갖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매년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징후고요. 숫자로 확인도 됩니다. 전성기, 1970년, 71년은요. 연간 100만 명이 태어난 대한민국의 유일한 2개년입니다. 우리가 58년 베이비 부머들,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를 얘기할 때 58년 개띠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58년 개띠보다 사실은 진짜 베이비 부머는요 70년 개띠예요. 55년부터 63년생을 베이비 부머라고 표현합니다만 사실은 55년부터 75년까지 20년 구간의 한국은 베이비 부머이고요. 이 베이비 부머들의 정점인 100만 찍었던 70년생이 현재 50세 전반까지 접어들었습니다. 이들이 13, 14년 후가 되면 바로 65세로 전환되게 돼요. 이 시점에 100만이 빠집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100만이 빠질 때, 생산 가능성에서 100만이 빠질 때 들어가야 될 친구들, 30만이에요. 자, 그 얘기는 3분의 1, 4분의 1씩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작년에 결국엔 27만까지 찍었고, 올해는 24만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1970년이면 거의 50년이거든요. 50년 만에 4분의 1로 줄어들었죠.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재미난 거는요, 한국은요, 출산을 하려면 혼인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출산이 나오지 않는 국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인데요. 혼외자, 그다음 혼내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실혼과 법적 혼의 차이죠. 어려운 설명인데 비유를 들겠습니다. 유럽에서는요, 법적 혼이 아닌데 출산을 하는 자녀의 숫자, 비율이 평균 6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동거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출산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표준이에요. 60% 넘어서니까. 근데 한국은 이런 케이스가 1.7%입니다. 즉, 법적인 결혼을 통해 가지고 자녀를 낳아야 된다라는 어떤 문화라고 할까요? 우리는 법률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신고를 해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출산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따라서 혼인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추세대로 가면 한 100년 후면은 한국의 신생 한국인은 1000명대까지 줄어듭니다.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체감되는 인구 구조의 변화는요, 맛보기에 불과하고요. 그 본질을 찾아 들어가면 불과 한 세대 후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입니다. 실제 지방 지역 중에서요, 강원도에 위치한 저 5개 지역들,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이 5개 지역은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지역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냈던 지역들이에요. 지금은 이 5개를 합쳐가지고 국회의원이 한 자리입니다. 인구가 14만을 유지하지 않으면 지자체 자리를 지역구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인구 하한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5개를 모아가지고 겨우 14만을 만들어낸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더 줄어들겠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선거에서는 여기서 또 지자체가 합병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정당한 행정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해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더라도 이 5개 지역을 광활하게 커버하는데 한 지자체가 어떻게 본인에게 모든 것을 한 지역에 특화돼서 받았던 과거처럼 그런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행정 서비스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특히나 젊은 친구들부터 사회 전출을 행동하게 되죠. 더 빨리 빠져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른바 고스트타운, 유령 마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인구 변화가 얼마나 드라마틱하나 하면요, 5년마다 한 번씩 우리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합니다.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요, 가장 방대하고 기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분석하는데 시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한국은 2015년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2020년에 했습니다. 2020년의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왔어요. 사실 나와야 될 시점인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방대한 작업을 하는 이유는 인구 통계가 국가를 움직이고 국가 정책을 개편하는 가장 중요한 모태 통계이기 때문이에요. 법령 통계입니다. 즉 5년마다 한 번씩 인구주택 총조사를 해가지고요, 그 5년의 평균치를 가지고 앞으로 50년 동안 이 지역은 인구가 이렇게 바뀔 거야라고 이렇게 추정을 쭉 당겨버려요. 그러면 한 50년 후에 이 지역은 특정 인구가 이렇게 되고 하는 구조가 나오겠죠. 산출해서. 이렇게 나오면 중앙정부 같으면 전체적으로 나오겠죠. 쭉 나오면 각 중앙부처는 17개 중앙부처는 이 센서스 결과를 들고 자, 인구가 이렇게 바뀌니까 인구 구조의 변화에 맞춰서 복지개혁은 이렇게, 국방개혁은 이렇게, 특히나 우리 교육개혁은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사실 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없네? 작년에 벚꽃 엔딩이 나왔네? 자, 그렇다면 대학 입시와 관련되어 있는 그 개혁을 지금 우리는 5년 차를 봤습니다만 5년 차가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땡겨와야 돼 라고 하는 식으로 부처가 가지고 있는 결정권들을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가지고 타임 스케줄을 짜야 되고요.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배분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법적으로 어떤 의무를 요구하게 되는 중요한 통계라는 것이죠. 2015년에 했고 2020년에 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 특별 추계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2015년에 한 인구 추계가 2017년부터 틀려버린 거예요. 불과 50년이 아니라 2년 앞을 못 내다볼 정도로까지 단기간에 인구 구조의 변화가 급박했다는 것이죠. 단적인 예는 하나입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그래도 아기를 낳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빨리 적게 낳았다는 게 2, 3년 동안 결정이 된 거예요. 사실 출산율 1명 이하를 깰 것이라고는 2015년 추계에서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1.2명 정도 나올 거라고 추계를 해서 50년을 땡겨버렸어요. 그런데 불과 2년 후인 2017년부터 2018입니다. 미안합니다. 2018년부터 1명을 깨서 0.98로 들어갔어요. 그래도 처음에 이상했죠? 0.98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내년엔 좋아질 거야. 근데 0.92로 떨어졌어요? 내년엔 더 좋아지지 않을까? 0.86으로 떨어졌어요. 그게 아까 얘기한 작년까지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주택 총조사의 결과가 무의미해진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특별추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맞았어요. 2015년 이후에 단기간에 인구구조 변화가 너무 급박했던 거예요. 2015년의 추계에 따르면 한국은 자연 감소, 즉 출생에서 사망자를 뺀 게 마이너스가 되는 게 2029년에 나올 거라고 봤습니다. 시간이 꽤 있었죠. 그러니까 10년 정도 시간이 더 남은 거예요. 남으니까 조금 천천히 개혁해도 돼라고 생각했는데 2019년에 특별추계라니까 이미 추계를 한 이 연도 2019년에 자연 감소가 발생했어요. 데드크로스가. 10년을 앞당겨진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러 영향이 있는데요. 당장 체감적으로는 하나. 이제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 가시면 우리 창구 비용 내시죠? 본인 부담이라고 합니다. 본인 부담 내시는데 본인 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질환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보통 한 20, 30% 봅니다. 한 4,000원, 5,000원 내면 감기 치료 받죠. 예, 굉장히 한국은 복지 선진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이제 만 원까지 내야 됩니다. 왜? 건강보험 지금 이미 망가지고 있고요. 이 구조에 따르면 시간 없어요. 이미 적자 난 구조, 2029년도만 하더라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계획해도 되거든요. 자기 부담을 더 내라고 하는데 보건복지부를 좋아할 국민들은 없죠. 따라서 이런 개혁들은 최대한 미루고 싶은 것들이 생기는데 이 추계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올려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끊임없이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나마 이건 다행인 거고요. 가장 큰 구멍, 바로 국민연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본인 부담, 직장 부담 혹은 지역 부담 본인이 다 냅니다만 이거요? 예, 지금 수준 가지고는 택도 없고요. 지금 그나마 지금 900조 가까이 쌓여 있고요. 앞으로도 어쨌든 쌓일 예정입니다만 고갈이 되는 연도가 매년 빠른 속도로 앞당겨집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시고 받아가는 것은 훨씬 더 적게 받아가도록 개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게 이제 올해 살살 기사가 나오고 있죠. 내년 정권이 바뀌면 아마 복지개혁과 관련돼서 이 파트, 사회보장과 관련되어 있는 파트가 가장 1순위의 정책이 실현될 것이 그 근거가 바로 이 그래프에서 확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인구 구조의 변화는요 그렇게 우습게 웃어넘길 수준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어떤 그 자원을 배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인구 구조는 세 가지의 변곡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산 가능 인구의 하락이에요. 그렇죠. 인구는 국력이에요. 국력이고 생산의 근원이자 소비의 가장 중요한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축소 경제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특히나 생산의 기능으로 하고 있는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부터 64세 인구를 얘기하는데, 자, 1970년생 얘기를 듣게요. 1970년생 지금은 50세, 51세 정도로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지금 65세 기준까지 13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2035년 정도가 되면 100만이 생산 가능 인구에서 빠져나갑니다. 근데 올해 태어나는 친구들이 15세가 되는 시점이죠. 그 친구들은 올해 24만이에요. 즉 15세로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24만에 불과한데 나오는 사람은 100만에 나와요. 24만이 내는 보험료 가지고 100만이 받아가야 돼요. 이게 지속 가능한가요?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분수가 가분수가 됐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나마 베이비 부머는 65세부터잖아요. 지금 65세가 올해부터 베이비 부머 첫 세대죠. 55년생이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 연령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평균 80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80만 베이비 부모들은요, 대개 또 고도성장기 초기에 사회에 진출하면서 또 후반부에는 맞벌이까지 하면서 그들이 한 30대, 40대 될 때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연금 초기 단계부터 가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즉, 만액 조건을 두루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간도 길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소득 비례형입니다. 자, 어주간하게 정규직으로 한 20, 30년만 일했다고 얘기를 하면요. 지금까지 받아가시는 분들은 우리 용돈연금이다, 껌용돈이다 그러잖아요.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두 분이서 국민연금 받아가지고 55년 베이비 부모다, 근데 맞벌이였다, 둘 다 정규직이었다, 받아가는 거요. 천문학적입니다. 이거 내야 될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15세부터 20세 구간인데 이 친구들이 그러면 이걸 부담해야 되는 구조가 있거든요. 문제는 55년생이 올해 이제 65세가 됐고요. 75년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베이비붐은 20년 구간이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 70년생이 100만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100만들, 지금 70년 개띠들은요, 거의 대부분 고학력에, 거의 대부분 고성장의 정점일 때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학력도 굉장히 높고요. 소득 수준도 지금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애 전체에 걸쳐가지고 50대 플러스 마이너스가 소득이 가장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70년 개띠들이 그런 구간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15년 후에 이 사람들이 국민연금 받아가야 됩니다. 엄청난 돈을 받아갈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비하면 엄청난 돈이고요. 이 사람들도 이제 개혁의 순서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덜 받게 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받아가는 구조는 지금 진출하는 사람보다 많이 받아갈 거예요. 이 20년 구간이 1,700만이 있어요. 이 1,700만.
국민연금의 20년 만획 조건을 소득 비례형으로 두루 갖춘 사람 1,700만이 올해부터 국민연금의 수급자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야 될 사람들은 아기도 덜 낳고 기본적으로 비정규직도 많고요. 소득도 적어요. 보험료는 적어지는데 급부비는 늘어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버텨내는 것이죠. 그나마 65세 지금 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75세가 되면 이제 유병 비율, 건강 수명이 끝납니다. 종료가 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났죠.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평균 수명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굉장히 고스트레스 국가에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정말 수수께끼인데 여하튼 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75세가 되면 굉장히 아프기 시작합니다. 자, 아프기 시작한다. 75세다. 유병 노후다. 이거는 전적으로 복지가 커버해야 될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가뜩이나 복지를 지금 줄여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대거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10년 후부터는. 그분들이 20년에 걸쳐서 1,700만이에요. 어떡할 거냐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시대 변화는요,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인구병, 저성장, 재정인데요. 인구 구조가 변하니까, 그러니까 인구 구조가 변하는데 인구 구조가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고 생산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안 되죠. 성장이 안 됩니다. 성장이 안 되니까 세금도 적게 내죠. 재정도 악화되는 구조를 띠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전적으로 이제 저성장 구조예요. 한국은요, 이제 선진국입니다. 누가 봐도 선진국이에요. 그리고 실제, 우리 세계 그 기구에서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를 합니다. 통계적으로도. 자, 이런 선진국에서 2%, 3% 이상 성장할 리가 없어요. 잠재 성장률도 벌써 2%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추세적으로 떨어질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전형적으로 디플레이션입니다. 물가도 낮아지고요. 성장도 낮아지는 현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요. 디플레이션은 조금 고달플 뿐이지 정부가 돈만 풀면 해결이 돼요. 한국처럼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라도 시중에 돈만 많이 풀면 돈 많이 푸는데도 안 움직인다고요? 그러면 밑에까지 뚫고 들어가도 돼요. 마이너스 금리까지 해도 됩니다. 실제 위기 때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값이 제로예요. 굴러다니는 게 돈이에요라는 인식 주면 사람들 그 돈 가지고 쓰거든요. 뭘 하도 합니다. 그러면 또 경기가 좋아져요. 인플레가 유발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구를 넣어버리면 그게 아닐 수가 있어서 골치 아픕니다. 자, 재정은요, 한마디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재정 상황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고요. 성장도 안 되면서 세원도 줄어들고 있고요. 증세해야 됩니다. 증세. 세금도 아까 제가 바틀에서 얘기했는데요. 직접세를 포함해가지고 부가가치세, 우리 소비세라고 표현합니다. 한국은 지금 10% 정도이죠. 요거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손대기 저항이 있습니다만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게 소비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 놓고 보면 재정도 그렇게 안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 모든 사람들이 도시로 향해요. 자, 이 그래프는요. 전체 인구에서 수도권에 사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한국은 수도권 비중이 전체 면적의 12%에 불과해요. 그런데 사람의 52%가 살고 있습니다. 왜? 수도권에 가지 않으면 교육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일자리도 안 되고 편의시설도 없다라는 것을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지방에서는 끊임없이 특히 15세부터 24세는 교육과 취업을 이유로 고향을 등지고 바로 서울 수도권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결과가 이런 그래프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세 번째 서울이에요. 서울 인구는 추세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살고 싶어요. 다들 서울 살고 싶어 하죠. 근데 서울 인구는 빠지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매년 지금 20, 30만씩 줄어서 1000만도 깼습니다. 자, 서울 인구는 왜 줄까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아니고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내 월급은 1년 동안 200만 원 늘었는데 내 집의 전셋값은 1년 동안에 1억이 늘었어요. 즉 본인이 지출해야 될 물가의 수준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데 그것을 벌충할 수 있는 본인의 성장, 소득의 증가는 줄어들거나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지되거나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엇박자죠. 엇박자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요, 그렇죠. 물가 정책을 펴게 되면 성장은 더 안 되고요. 성장 정책을 펴게 되면 물가는 더 망가집니다. 어느 정책도 펴기가 애매한 상황이 펼쳐져요. 이게 바로 서울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갔고요. 그 결과 서울의 그 도시 밀도도 굉장히 높죠. 서울의 청년들은 출산을 포기한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출산한다는 것은 그건 합리적인 선택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 스스로의 삶의 방식을 채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0.84의 평균치는요, 이것도 함정입니다. 실제 우리는요, 저기 그 밑에 쪽으로 우리 기초지자체 229개 중에서 평균보다 많이 나오는 데 있고요. 적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특히 전라남도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균치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떨어뜨리고 있어요. 이 평균이 바로 0.84인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구 추계는 0.84를 50년 앞으로 당겨버립니다. 그런데 이 50년을 당길 때 출산율이 높은 지역의 저 인구도 50년 동안 저게 유지가 될 거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잘 알아야셔야 될 게 이들 지역에 사는 청년 인구들은 주민등록은 고향집에 내버려 두고 몸만 서울로 가는 경우가 보통 20, 30% 이상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통계로는 사실은 1.23 나올 거로 계산이 되고 있는데 실제 몸은 0.756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가 인구 추계에서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사회 이동을 우리의 인구 추계는 반영하지 않아요. 그 결과 이 0.84의 결과물은 굉장히 낙관적인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고 정확한 인구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 핵심 뭐다? 자연 증감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요. 사회 증감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즉 농촌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덜 들어가고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농촌으로 와서 기본적으로 균형 지점을 맞춰줄 때 사실은 인구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서울에 안 갈까요? 서울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 거의 모든 것들을 지방에서 만들어주면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정책을 써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고단한 정책이 되겠죠.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주거, 굉장히 많은 조건들을 챙겨야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인구 구조의 본질은 결코 출산과 사망이 아니다. 이거를 훨씬 빠른 속도로 추동하는 사회 이동의 답이 있다. 따라서 인구 정책의 핵심은 자연 증감을 손대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것은 장기적인 정책이어야 되고 눈앞에서의 정책은 사회 이동의 움직임을 최대한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혁신적인 대응도 만들어집니다. 이 지도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사회 이동, 아까 얘기한 몸은 서울에 있지만 주민등록은 고향에 있는 이 허수들을 최초로 반영해가지고 넣은 지도입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1,800여 개의 기초지자체 중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 900개 가까이가 50% 이상 인구가 줄어드는 걸로 나와요. 파란 지역들입니다. 이 파란 지역들은요, 보수 집권 자민당의 텃밭들이에요. 자, 이걸 보고받은 정치 리더십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이대로 가면 자기를 밀어줬던 텃밭이 사람이 살지 않아요. 유권자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업으로서의 자기 정치를 못한다는 것을 뜻해요. 그럼 어떡할까? 이쪽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도 한 장이 나오면서 아베 정부의 경제정책이 드라마틱하게 180도 바꿔버립니다. 처음에는 형들 키워가지고 동생들을 돌보게 하자. 그래서 수출 대기업 키워가지고 낙수 효과로 돈 떨어뜨려가지고 다 함께 잘 사는 방식을 택하자고 했다가 이제 그게 아닌 걸 알았어요. 그 지도 한 장으로. 어떻게? 바로 지방 지역에 먼저 가야 돼. 즉 로컬리즘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을 전환하게 됩니다. 보수 집권 세력이 청년 정책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낯설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지금 그게 일반화가 됐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보수당이 노동당 정책보다 훨씬 더 좌파적인 정책을 펴요. 바로 이유는 이 인구 이동, 직주 완성, 내수 중심, 그 다음에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로컬리즘을 강화하지 않으면 인구 구조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균형 발전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요건 패스할게요. 이 결과, 자, 인구 줄어들었어. 앞으로 우리 뭐 먹고 살지? 라는 국가 그랜드 디자인, 큰 그림을 일본 같은 경우에 스사이트 5.0을 그렸어요. 이 얘기는 뭐다? 줄어드는 인구의 몸값을 높이자 해서 인재혁명, 인재를 어떻게 해서 키울까?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전원 참가할 수 있도록,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고부가가치화로 시키자라는 인재혁명을 내걸게 되고요. 이것들이 생산 현장에 가서는 고부가가치화로 연결되는 바로 생산성의 혁명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많은 인구들 중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을 빼버렸다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전원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져야 된다는 게 일본에서는 스사이트 5.0이고요. 독일에서는 바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이름으로 과거 10년 동안 유입 정책이죠. 아프리카에서 넘어오시는 이주민 같은 것들, 이민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토대 산업과 고부가 가치 산업의 적절한 바통들을 연결시켜서 이후에서 드물게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한국에서도요, 지난달에 9월 달에 최초로, 저도 감사를 했습니다. 자문을 했습니다만, 이 인구 추계의 허점인 사회 이동을 반영한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일본 지도의 모델을 그대로 써가지고 한국에서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2017년 저런 인구 구조, 저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요. 47년 완전히 역전되죠. 이 흐름은요, 참고로 통계청의 공식 추계보다 훨씬 빨리 한국 사회에 소멸이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20, 30%의 그 빈틈들을 그대로 반영을 시키는 결과예요. 이거에 따르면 서울조차도 100년 후에는 4개국 빼면 사람이 살지 않는 걸로 나오고요. 229개 기초지자체는 대부분 제로로 수렴합니다. 그나마 이거는 0.98명의 출산율을 추계로 한 거예요. 지금 현실은 어떻다 그랬죠? 올해 0.7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실제로는 이것도 사실은 나이브한 낙관적인 결과인 거예요. 지도를 볼까요? 2017년 노란 거 있죠? 단풍색처럼 있는 거 그나마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30년 후 47년이 되면 거의 모든 지역들은 빨개요. 예, 바로 소멸 위험 지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100년 후가 되면 예, 서울 일부 제외하고는 사람이 살지 않는 걸로 나옵니다. 목포라서 전남권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구 추계보다 훨씬 앞당겨져 있는 어쩌면 본질이 반영된 겁니다. 본질이 반영된 거라 이것도 감사원의 자료라지 공식적인 국가가 채택한 자료는 아닙니다. 한국의 공식적인 인구 추계는 여전히 법령 통계인 통계청 거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르면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2047년 한 세대 후가 되면요, 예, 목포 최대 40% 이상 인구가 빠집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그나마 조금 버텨요. 근데 그 다음 데 가면요, 목포는 60%까지 빠집니다. 2117년 100년 후가 되면요, 예, 뭐 거의 80%죠. 현행 인구보다 20% 정도. 지금 한 22만 가까이 되니까 20%면 한 4만 5만 정도의 소도시로 전락하는 것으로 나오고, 옆에 지도를 보시면 파란 지역인 나주가 그나마 그 다음 세대까지 인구가 좀 늘어나는 걸로 추계가 나오고요. 이것은 사회이동까지 넣은 겁니다. 사회이동 빠져나가는 인구 다 정확하게 넣었고요. 들어온 인구도 반영을 한 겁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빨간색의 그 진도, 그러니까 굵기에 따라 가지고 빨간색이 굉장히 더 위험한 지역, 조금 그 황토색이 좀 덜한데 파란 데는 뭐 조금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목포도 이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은 그나마 버티고 있습니다만 불과 한 세대 후가 보이기가 어려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고요. 실제 해외에서는 이런 유사한 환경 속에서 거의 몰락했던 도시들도 꽤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정책이 안 먹히는 건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20년 동안 200조 썼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사실 뭐 그거 정확하게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매칭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책과 현장,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 사이에 매칭이 안 되는 방식으로 돈은 돈대로 쓰는데 이 사람들과는 무관한 정책들을 펴다 보니까 사실은 출산을 할 수 있는 동기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죠. 즉, 그러니까 출산 정책은요, 인구 정책임과 동시에 가족 정책이자 노동 정책이면서 사회 복지 정책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단순하게 돈 줄 테니까 애기 낳아줘 이게 아니고요. 30년, 40년 이상의 장기 비전을 그려줄 수 있는 직업과 주거의 총체적인 그림들을 그려주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요. 이건 일본 사례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국처럼 이 목포처럼 기초지자체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 재생, 지역 활성화의 성공 모델로 잡히고요. 숫자를 보면요, 엄청난 숫자 임팩트를 자랑합니다. 풍요주표 1위, 행복도 1위, 뭐 반대로 생활보수급자의 하위 2위, 굉장히 좋은 점수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부럽죠. 우리 목포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지역이요,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저기 파란 지역들이 조금 확대하면 옆에 있습니다. 이쪽은 한국의 동해에 근접해 있죠. 1년 중에 6달이 겨울인 동네예요. 그리고요, 이쪽 지역은요, 산업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움직일래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는 동네입니다. 근데 이 동네가 보이죠? 겨울만 되면 1년 12달 중 6달이 집 밖에 나가기가 힘든 동네. 그런데 뭔가 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막 이렇게 작당이라고 표현할까요?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시골 도시의 전형에서 행복 도시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연 이곳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도 재작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열심히 회의를 했는데요. 예, 바로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렵죠? 관민협치라고 합니다만 지금까지 정부가, 중앙정부이든 기초지자체든 톱다운 방식으로 이 정책이 있으니까 이렇게 씁시다 하는 정책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이해 당사자를 가지고 있는 주민으로부터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중간 단위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경론을 펼치면서 정책으로 채택했던 경험들이 있는 지역들이에요. 여러 가지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 고용이 높아야 돼요. 여성 고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특화적인 교육 체계예요. 한국도 지금 자치교육 한다고 표현합니다만 여전히 지금 대학 입시 때문에 중앙교육에 종속돼 있죠. 이렇게 교육하면 안 됩니다. 조금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목포학, 목포론을 가르쳐야 돼요. 목포의 중고등학교는. 근데 이런 걸 하지 않으니까 애양심이 없는 것이죠. 애양심이 없으니까 15살만 넘어서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선배의 길을 따라가지고 뭐 좋은 회사 취직할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성이 발휘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이 자랑할 수 있는 지역 자본을 반영한 혁신적인 부가가치의 원천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것들을 종속적인 주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걸 이끌어가는 주민들의 어떤 활동들도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는 이것들이 총체적인 공동체, 바로 소셜 트러스트라고 표현합니다만 사회자본으로 기능할 때 이런 가능성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하향 정책에서 전달 체계를 타고 지역 주민에게 갔다면 앞으로는요, 지역 주민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에부터 수요 예측을 해야 과잉 투자, 중복 투자의 문제도 없을 수가 있고요. 동시에 불만도 줄어들면서 효과성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상향 정책으로 올려버려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자원을 집중할 때 전달 체계의 건전성도 좋아진다는 것이죠. 예전에 주민들은 쉬웠어요. 굉장히 종속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혜적인 상황이었죠. 정책이 주체가 아니라 객체에 불과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해졌고요. 무엇보다 이 암울한 상황에서 본인의 미래를 열려고 하는 적극성과 어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격을 친 상태에서 내버려 두고 관리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관성적인 정책만 편다면 더 이상 지속 가능성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은요, 기본적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와 그 다음에 지자체의 지원 체계가 혁신적인 사업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즉,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과거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행정의 경험과 지역의 이해가 같이 맞물릴 때 고용 창출과 지역 협의 가능성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소멸이 될지 번영이 될지는 이제 고비사회에 선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229개 한국의 기초지자체는 다 이런 운명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시간은 너무나 빨리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경과보다 훨씬 더 빨리 인구구조의 변화는 우리의 뒷덜미를 조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역에서 해야 될 것들은요, 너무나 뚜렷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깥에서 성공했다고 들고 오지 마라. 바깥에서 성공한 거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에요.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자원이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특히 목포처럼 굉장히 잠재력이 많은 자원들을 방치하거나 혹은 이게 자원이 아니야 라고 오해하지 말고 그것들을 어떻게 새로운 부가가치원으로 바꿀 수 있을까의 차별적인 논리로 만들어지는 지역자산의 논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역시 사람이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당사자성을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요, 당사자성을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포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다라고 치환될 수 있는 당사자성을 개입시켜줘야 되고요. 그러려면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그들에게 채널을 열어줘야 됩니다. 돈 벌지 못하는 지역 활성화는 무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지자체는 돈 벌지 않는 공공성을 강조했던 정책을 폈던 것 같아요. 돈 벌지 않는 지역 활성화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하면 지역은 주민은 떠납니다. 지역이 떠나면, 주민이 떠나면 그 지역은 지속 가능하게 사라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중앙에서 자유로운 방식으로서의 자치 비전으로 열어낼 때 사실은 가능성이 있고요. 결론은 이런 겁니다. 인구정책은요, 부처에서 더 이상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총체적인 컨트롤 타워로서 상위의 거버넌스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부처 중심의 개혁으로도 더 이상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일괄 개혁을 해야 돼요. 세제 정책과 복지 정책, 고용 정책을 같은 테이블에 두고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30살의 여성이 핵심 인구라면 이 30살의 여성은요, 본인이 내는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고요. 이것을 동시에 본인의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부동산 값이 뛸지 안 뛸지도 바로 직면한 과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떼가지고 그들에게 던져주는 방식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총체적 방식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사회적 대타협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처럼 1960년대에 만들어진 법률 제도를 이제는 버려야 된다. 시대가 바뀌었고 사람이 바뀌었는데 왜 과거의 방식만 고집하느냐 해서 포트폴리오와 관련되어 있는 균형적인 방식을 가져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줄어든 인구를 소중하게 챙기려고 하는 사회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인식들을 늘리는 겁니다. 더 이상 주민을 납세자가 아니라 지역을 만들어내는 주권자의 개념으로서 소중하게 여기고 교육시키고 참여시키고 또 활약을 시키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치분권의 능동성과 자발성이고요. 중앙정부는 제한적이고 차별적인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역 자체가 순환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코노믹 가든이라고 표현합니다. 순환경제 만들어야 되고요. 그럴 때 후속 세대에 보이는 행복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점에서 한국보다 일찍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었던 선행의 인구 힌트를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합니다. 다만 벤치마킹이 아니라 반면교사입니다. 한국의 인구 특성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까지 도대체 저 나라에는 몇 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길래 출산율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연속적으로 보이고 있지라는 게 지금 국제적인 시선입니다. 그만큼 한국적인 인구 특성은 드라마틱하게 파괴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몇몇에는 이미 10년 전의 거리와 10년
지금의 거리, 10년 후의 거리의 간판들이 어떻게 바뀌고 사람들이 어떤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단편적인 퍼즐들은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편적인 퍼즐을 하나의 스토리로 이끌어낼 때 사실은 지역을 되살리는 중요한 힌트도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 도시 발전을 할수록 인구 변화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마지막에도 나왔지만 이 인구 감소라는 지방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얼마나 또 다각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까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좀 질문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선 오늘 함께하고 계신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서 현장에 나와 계신 분들께 질문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목포시청에서 근무하는 김유빈입니다. 지역 혁신을 위한 고려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성을 이루기 위한 핵심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요. 또 우리가 또 한정된 시간 안에 그것을 또 다 하기는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조금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한 것 같아요. 19세기의 제도가 20세기의 사람에게서 21세기의 미래를 논하게 해서는 안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속 가능성을 만드는 여러 가지 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관건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자 주민이 불행해 그러면 정부가 살펴줘야 되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장의 기능을 좀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까? 라는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었죠. 이제는 그 방식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는 시장과 국가, 정부와 그러니까 정책과 시장과 사람이죠. 주민이죠. 이 대상자들을 삼위일체의 방식으로 협력적인 어떤 결정과 실행과 참여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정부가 계속하면요. 결국 돈 문제로 귀결돼요. 재정의 악화로 연결되는 거고요. 시장에 맡겨버리면요. 이 능력주의로 또 변질이 돼요. 그렇다고 이제 주민들은 그러면 빼버려야 되냐라는 것이죠. 그건 아닌 거고요. 이것들을 다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적극적인 어떤 그 정책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채널과 교육과 어떤 개방성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인 어떤 협력 구조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좀 우리가 품어 안는 것이 사실은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한국도 앞으로 아마 그렇게 갈 때 이런 과소 위기에 있는 지자체의 어떤 활로를 만들어내는 힌트도 그쪽에서 아마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여를 이끌어내는 협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답변 잘 들었는데요. 또 현장이 아니라 이제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 대화를 좀 해주셨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아무래도 이 목포시 이야기였어요. 우리나라의 인구 특성을 얘기하긴 했지만 또 우리 목포시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목포시 인구 감소폭이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는 건 뉴스를 통해서도 접하시고 또 아마 체감하실 것 같은데 이 목포시의 인구 특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제가 오늘 이렇게 하기 전에 좀 미리 도착해가지고 목포 시내를 좀 많이 걸었습니다. 네. 많이 걸으면서 이곳저곳을 봤는데 겉으로 이렇게 볼 때와 직접 발품을 팔면서 이제 골목길을 다니면서 이렇게 쭉 돌아다녔습니다만 역시 차이가 있더라고요.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피상적으로 할 때의 목포의 인구 구조는요 전형적인 중소도시 스타일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즉 인구 피라미드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종형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아직은 그래도 중간에 있는 생산 가능 인구가 비교적 좀 뚜렷하게 있고요. 위에 이제 그 부양해야 될 고령 인구가 일부 좀 있고요. 밑에가 그래도 아직은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전형적인 농촌 도시라면 밑이 확 줄어듭니다. 네. 아직 1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후속 인구인 청년 인구가 비교적 다른 도시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버티고 있다. 라는 건데, 이 중소도시가 사실은 그 위기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짐이 뭐냐면, 바로 15세부터 24세의 청년 인구들이 고향을 떠나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나마 제가 아까 이렇게 쭉 걸어다니니까 중간에 이제 정주를 하고 계시는 지역 주민 같은 젊은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속에서 저는 하나의 힌트를 봤는데, 이분들이 목포를 떠나지 않더라도 본인의 원하는 미래의 삶을 열고 만들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만들어주는 게 어쩌면
목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하게 이렇게 현금성 급여 같은 것들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포괄하는 좀 총체적인 큰 그림을 통해 가지고 목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너무나 많잖아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이 뭐 역사성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관광 이거 뭐 무제하더만요. 맞아요. 관광도 있고요. 또 어업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물류로서의 기능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런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기초지자체가 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것들을 잘 묶어내서 목포식 라이프 스타일 혹은 목포다움, 목포형 생활 같은 뚜렷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이 몰려든다라는 것은 교류 인구가 됐든 관계 인구가 됐든 뭔가의 접점을 만들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 접점은 스킨십이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와야 나도 여기 내려가서 살까라고 하는 방식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이 목포가 가지고 있는 이 고향의 어떤 청년 자원들을 지금처럼 도시 부근에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뺏기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좀 그러니까 잔류하거나 정주할 수 있는 기반들을 조금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갔던 친구들도 다시 유턴해서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주고 그 속에서 좀 응원을 해줄 수 있는 정책들을 통하면 역시 이러한 인적 자원들이 있으면요. 외부에서 경험도 해봤고 교육도 해봤고 뭐 회사까지 다녀봤다면 굉장히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능력을 지역 단위에서 본인의 호구지책에서 풀겠습니다만 이 호구지책이 또 선처럼 연결이 되면 이게 또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기반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선이 모이면 바로 면이라는 목포 다음의 스타일이 또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1, 2년 해서 만들어질 그림은 아닙니다만 비교적 긴 시각 속에서 조금 더뎌가더라도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뚜렷한 비전을 보여주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도 좀 희망을 엿볼 수 있는 답변이었는데요. 목포시가 가진 조건이 워낙 좋으니까 이 청년들을 붙잡고 지켜낼 수 있는 다양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알찬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과 또 우리 목포 지역민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어쩌다 보니까 굉장히 위기의 얘기들, 좀 암울한 얘기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이게 현실이다라는 것을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고요. 현실을 냉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고 또 절감할 때 사실은 그 앞을 위한 그 일보 전진도 가능한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위기만큼 사실은 기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목포 같은 경우에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만들어낸 많은 위기도 있습니다만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또 디딤돌도 여타 지역보다는 굉장히 다양하고 깊게 갖추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것들을 잘만 연결시킨다면 어쩌면 229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행복도시 1위, 그 다음에 젊은 청년들이 몰려드는 왁자지껄한 동네로 어떤 재편하는 새로운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협치적 구조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맞춰주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뎌가더라도 확실하게 갈 수 있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그 속에서 주민과 함께 미래를 고민하고 또 담론을 나누는 지자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나라, 우리 지역의 인구 변화가 가져올 위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인구 정책에 따른 우리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함께 형성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발돋움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시민 아카데미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